찍었는데 네.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낯섭니다.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술잔 기울이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편한데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주눅이 드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언론 인터뷰 많이 해보셨어요? 라디오 인터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방송 인터뷰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토론회 프로그램은 나가본 적은 있는데 확실히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사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참,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경북대학교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 네. 지역에서 좀 유명한 대학교 나오셨네. 들어갈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으나 졸업할 때는 우수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첫 정치를 입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직접적인 계기랄 거는 딱히 없는데 대학 시절에 그 민주노동당을 접하게 되면서 당시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러고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왔죠. 살아오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공부방에서 상근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직접적인 참여에 동인이 되어서 지난 2010년에 출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마 당시에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뭐 힘들었던 점 있다면? 크게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당선된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구라면은 보수의 상징, 일종의 말하자면 속어로 말하자면 뭐 수구의 도시라는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고담의 도시라는 말도 있는데 출마하시면서 뭐 이렇게 유세하시면서 뭐 어른들의 뭐 나름대로 막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시선 뭐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잘 없었지만 기본적인 건 있었죠. 뭐 당시에 민주노동당 시절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빨갱이라는 소리는 있었으니까. 근데 선거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 개인이 어쨌든 나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비토를 하시는 분은 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의를 표시해 주는 분도 또 그만큼 적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을 거치고 또 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느낀 것은 진보라는 것이 아직 대구에서 많이 낯설구나.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부감이 일단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당선됐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몰랐고요. 당시에 보통 다른 후보들은 새벽 2시, 1시 정도에 결과가 다 나왔는데 제 선거 결과만 한 새벽 4시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새벽 4시에 비몽사몽 간의 당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게 진짜인가 싶었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당선이네 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다음날 당선 인사를 위해서 거리로 나섰는데 주민분들 반응도 거의 저하고 비슷했어요. 젊은 사람 고생했다.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면 되지. 힘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저 당선돼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주변의 반응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첫 당선되고 나서 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시행했던 게 있다면은? 다르게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은 많았었는데 당선증을 받으러 이제 구청에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당시에 당선증에 이제 적어내는 서류들이 대부분 서식이 한자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부터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선증 받고 한 달 뒤 처음 등원했을 때 이제 직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한자 쓰지 말고 한글 쓰자라고 해서 명패도 한자에서 한글로 다 바꿔버리고 보고 서류도 모두 한글로 바꿨던 게 제일 먼저 한 일인 것 같네요. 그걸 하고 시행했을 때 네.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받아본 느낌 뭐 어땠어요? 이런 게 권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이제 당선까지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는데 어찌 보면 또 가족사 내에서도 많이 힘든 점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특히 보면 또 어르신들하고 특히 아버님과의 또 관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혹시 그런 갈등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갈등이 있긴 있었는데 또 갈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뭐 부모님하고는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속해 있는 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으시지만 아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게 좀 변하게 되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뭐 정말 반대하셨죠. 처음에 민주노동당 당적을 가지고 기초의원에 출마했다.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 드렸을 때 본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아마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이거 부끄럽다. 나가면 필이 얼마 못 받고 떨어질 건데 어떻게 소개를 하겠냐. 이제 이런 마음이셨던데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시더니만 도와주셨고 결과로 당선까지 되어버리니까 뭐 그야말로 뭐 관계 풀어지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본가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처가도 좀 그랬었죠. 처가는 이제 예천의 시골에 계신데 수박을 가지러 오라고 큰 차가 필요하다.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큰 차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당시 제 주변에 있었던 큰 차라고 해봐야 이 당에서 방송용으로 쓰는 방송 트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트럭을 몰고 예천 시골로 갔었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저 집 사이 이상하게 얻었어 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장인 장모님은 상당히 위축되셨고 근데 불과 1년 지나서 의원이 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반응이 확 바뀌더라고요. 역시 저 집 사이 뭔가 될 사람인 걸 알았어. 그렇게 해서 처가의 관계도 좋게 풀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 가지 뭐 통합진보당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또 이석기 의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인해 가지고 혹시 의원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직접적으로 힘든 일은 잘 없죠. 기본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네 민원 해결하는데 뭐 크게 뭐 이제 거리낌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만 이제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그나마 가까이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라도 봐주고 일단 걱정이라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만 보고는 바로 이야기를 하시죠. 활동이 어땠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 않고 저는 그냥 통진당이야 그냥 빨갱이야 혹은 그 이정희 후보 당이네 저긴 싫어 이런 정도가 있었죠. 그런 여건들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뭐 큰 무리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뭐 그 전에 뭐 애국가를 부르니 안 부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오히려 현역 같은 이제 구청장이었던 분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니 우리 의회 들어오면 애국가도 잘 부르고 다 잘하는데 그거 왜 자꾸 뭐라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야기 한 100마디 했으면 끄덕거리기 어려웠을 건데 구청장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그럼 맞긴 맞네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다른 거는 좀 접어두더라도 이것만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 의회가 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구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달려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못 바꾸면 어떤 번들어한 것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핵심 키워드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넓혀내고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 참여라고 하셨는데 네.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참석률은 좀 어떤가요? 참석률이라는 것이 여지가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때 동원되는 인력은 있지만 울산이나 광주 그리고 울산이나 광주처럼 뭐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것조차가 없는 것이 지금 대구의 현실이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이름은 똑같이 걸었는데 인터넷 설문조사 한 500명 받는 게 전부인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넓혀내지 않고서는 주민 참여를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난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좀 더디 가더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시민학교 같은 형태의 행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여지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언제 한번 나가보고 또 한 달 뒤에 나오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뭐 주민들을 위촉해서 지킴이라든가 도우미로 위촉을 한다면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 놀이터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더 관심 가지고 더 낮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에 대한 보상도 충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행사 하나 하고 나면 수건 하나 주는 게 다거든요. 저도 한 지난 4년 동안 모은 수건만 하더라도 거의 장롱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이제 수건 하나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런 마일리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또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좀 되고 또 마일리지 쌓는 재미에 또 쓰는 재미에 또 그런 활동들이 좀 독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참사가 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고 많은 분들 가족들과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전해지고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때 이제 나갔을 때 선거운동 한거나 인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노란 리본을 달고 어쨌든 조용하게 다녀보면 노란 리본을 보시고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도는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슬퍼하기는 슬퍼하시고요. 다만 그 지향에 있어서 이것의 진상을 밝히고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불의의 사고 정도로 인식하느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온도 차이는 참 극복하기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자체 의원들이나 후보님들이 이제 이번에 안전, 특히 이제 학생 안전, 학교 안전,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공약도 내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 참 이거는 정말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 안전이라 하는 게 참 다양한 영역에 있을 수가 있는데 동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랄까요? 그나마 이 팔공산에 시민안전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 있는 이제 시민안전 테마파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실제 재난 상황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구에서부터 좀 많이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서를 신설한다 혹은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 그냥 면피용 대응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대응들이 실질적으로 대책이 되었냐 안 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끝나고 연말에 각 구청 혹은 각 시청의 예산이 진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시민들이 해주셔야지만 그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지 아니면 지금 당장 소나기만 피하고만 보자 정도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구 지역의 국민들과 또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족분이나 희생자 시청자 가족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하여튼 나이도 젊고 정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에서 중요한 게 공감과 그리고 책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이라 하는 것은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서야지만 그 슬픔 그리고 그 분노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방관자 혹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면 같이 아파하지 않죠. 그냥 슬쩍 지켜보다가 비켜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이 뭐라도 바꿔낼 수가 없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해서는 바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저부터가 그런 공감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임인데요. 책임이라는 것이 참 무한정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도 물론 내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아니겠는가. 밖에 뭐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내일 같으면 빗자루 들고 나가겠죠. 그리고 어디 물넘치는 데 없나 살펴보러 나가겠죠. 근데 그런 책임이 없다면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그런 책임감 반드시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능한 대처도 있지만 그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공감과 책임 부재에 대한 것이 있지 않나. 그 자리에 가서 희생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부여잡고 슬퍼하고 하는 모습 혹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공감과 책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